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는 사람하고도 비슷해서 예. 사람도 병에 걸려서 먹을 거 잘 안 먹고 뭐 입맛도 없고 그러면 머리맡에다가 뭐 죽이라도 끓여다 놓고 그러면 또 머리맡에 있으니까 또 떠먹고 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병에 걸리면 입 뭘 앞에다가 이게 숟가락 갖다 이래요. 네. 사람도. 네. 근데 경제도 뭘 저도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뭐 사람들이 그 쓰지도 돈을 않고. 써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됐어요. 그냥 이러다 죽을게요. 뭐 이러는 상황. 아니 그리고 요즘은 돈이 있어도 국내 안 쓰고 전부 다 해외로 하니까 달러로 바꾸고 미국 투자하고 국내에 돈이 안 돌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네. 이제 안 기자님 잘 모르지만 저는 배워서 아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예, 사람은 곡기를 끊었다.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유동성 같은 함정에 얘기인데 이런 게 계속되면 뭐 일본 같은 장기형 불황? 일본이 유동성 함정 빠져서 제로 금리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살아났던 거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더 낮춰줘? 장롱 밑에 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냥. 네. 그런데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같다. 네. 내 느낌이 아주 싸해.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하는 분이 있으셔서 예. 모셨습니다. 자, 언더스탠딩에서는 처음 모시는 분인데 미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모시고 좀 심각한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저 빠졌다는 거죠? 표현이 절묘하신데요. 예. 그죠? 그렇다니까. 곡기를 끊었어요. 곡기를. 경제가 곡기를 끊었네. 아니 줘도 안 먹어. 이게 유동성 함정이다. 네. 안 맛있는 거 기자님 많이 근데 아까 차려줬는데. 잘 아시던데요. 예.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외로 좀 알긴 알아요. 예. 예. 아이 그래도 우리가 그 경제 기자로 한 30년입니다. 네. 뭐 좀 들은 얘기가 있겠죠, 그죠? 예. 그죠. 오,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게 왜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금리가 낮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뭐 채권 금리로 보면은 뭐 3년짜리 국고채가 2% 중반 정도 돼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투자하면은 뭐 2% 중반대 이자를 갖다가 받고 예. 연이자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좀 떼겠죠 이제 이럴 때면은 이제 좀 받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과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달라요 투자 성향이.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세 배도 하지 세 배. 예, 제가 작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좀 안전하게 하면은 한 10% 1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 사람아 이러더라고요. 10%가 무슨 투자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베팅의 민족이에요. 예. 사실상 1년에 예금 이자를 갖다가 뭐 순수하게 2% 받는다 그러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로금리하고 아마 심리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2%는 쳐다도 안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 2% 예금 금리를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럴 것 같아. 티끌 모아태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이 일본하고 우리나라 또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본의 제로금리 수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예. 이미 그러한 영향이나 임팩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면 금리가 꽤 많이 내려간 수준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돈다 잘.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예. 들은 뭐 사람으로 보면 이게 사람이 경제라고 보면은요. 피는 돈이죠. 예. 사람의 피돌이가 돼야 되잖아요. 피돌이가 돼야지 경제도 사실 돈이 돌아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네. 지금 돈이 다 미국, 일본, 서방으로 가버렸잖아요. 양적 완화를 한 것은 서방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죠. 미국 달러는 아무리 발행을 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부채가 좀 쌓여서 그런지언정 달러 가치는 안 떨어졌거든요. 엔화도 뭐 약세는 좀 됐지만 그렇게 많이 발행한 것 치고는 뭐 잘 견뎌주고 그렇게 있는 생각 측면.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통화나 특히는 남미나 뭐 아프리카 통화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뭐 통합 팽창을 하면 그냥 뭐
심각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의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게 선진국 통화, 메이저 통화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가니까 돈이 움직이면 이게 힘이에요. 그렇죠. 돈의 모든 움직임. 것들 뭐 여기서 예. 언더스탠딩에서 예제를 보니까 뭐 양자 역학 이런 것도 많이 너무 어려운 것들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파워 아닙니까? 이게 힘이에요. 예. 움직이면 그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돈도 힘입니다. 이게 돈이 움직이면은 돈이 있는데 성장이 생기고요. 예. 그 다음에 고용이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장을 불러와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움직이는 건 이건 파워인 거예요. 굉장한 힘이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오히려 나갔으니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금리도 이렇게 최저점으로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가까운 뭐 일본의 유동성 함정을 생각할 필요 없고요. 유동성 함정이란 말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때는 예, 그때는 없었대요. 그때는 통화를 갖다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 예. 통화가 돈이잖아요. 쉬운 말로 돈을 계속 풀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 가지고 이것을 갖다 옛날엔 돈이 내가 뭐 10만 원밖에 호주머니 없었는데 90만 원을 정부로부터 막 받아요 이거를. 예. 그리고 돈을 갖다가 뭐 돈이 많이 이제 받게 되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것을 갖다가 자기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통설이었답니다. 예. 이게 통화 정책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용이었죠. 예. 예, 그런데 교과서적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1930년 대공황 당시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밥 먹을 뭐 돈도 없어가지고 뭐 줄 서고 배급소에 이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흑백 예. 사진을. 그때 당시에 돈을 아무리 풀었는데 돈을 풀면은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성장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침체기를 계속 겪고 오히려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왜 이럴까 했는데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케인즈가 딱 나타나서 이것은 유동성 함정이다. 이것은 통화만 풀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풀어도 어딘가 자꾸 그냥 갇히는 거군요. 돈이. 돈이 너무 낮으니까 이게 이자율이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갖고 있고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뭐 쓰겠다 투자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갖다 저축하겠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은행에도 넣어도 별로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아무리 풀어도.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재정 정책을 한번 써봐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 그럼 케인즈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한번 써볼까? 근데 또 물어봐요. 케인즈한테. 그럼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하든가 아니면 큰 공사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공사가 전력을 만들어내는 댐 공사였어요. 그래서 후보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공사를 갖다 후보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굉장히 못 크다 그러더라고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뉴딜 정책. 뉴딜 정책.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죠. 거기서 뭐 예.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막 댐을 만들고요. 댐을 만들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되죠. 철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광공업이 번성하게 돼요.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시멘트도 예. 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고속도로도 건설해야죠. 예. 고속도로 건설하려면은 또 시멘트 또 필요하죠. 거기다가 이동하려 그러면은 물류 또 필요하죠. 예. 연관 산업들이 다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재정 정책의 효과구나. 고용이 증대되고 연간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여러 다른 산업들에도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촉진되니까 이제 뭐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에서 탈피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돈은 충분히 풀려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 함정이 말이 되려면
돈은 충분히 지금 풀려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돈을 이상하게 안 써. 그렇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예. 돈이 일단 세계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이게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는지. 예. 제가 아까 자금이 한쪽으로 쏠렸다 그랬잖아요. 예. 미국에서 지금 약 우리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한 그 4.5조 달러, 6,500조.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도 약 3조 유로. 일본도 만만찮아요. 예. 매년 ETF 아예 그냥 일본은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주식을 사줬어요. 그랬다면서 ETF 이게- 일본은행이 그랬죠. 예. 예. 주식이잖아요 ETF. 주식을 그냥 사준 거예요. 네. 주식.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주시장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무슨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수해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 사실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미국의 연준이 회사채를 사준 적이 없었어요. 국채만 사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준의 발란시트 대차 대조표에는 항상 미국의 국채 트레저리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유가증권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파월 의장이 월가 출신이잖아요. 예. 정크본드까지 사줬습니다. 등급이 한참 못 미치는 것까지 다 사줬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3년 동안 한 4.5조 달러 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대차 대조표가요. 예. 2019년 3.76조 달러에서 거의 9조 달러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럼요. 얼추 지금 3년 동안 4.5조 이거 지금 매입해 준 게 거의 맞잖아요. 증가폭이 예. 한 5조 달러 이상 그렇죠. 이것이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아까 뭐 안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지 지금 보면은 예.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부터. 작년에 한국은행이 12월 달에 저희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비상계엄, 예. 탄핵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분이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갖다가 뉴스에 이렇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국은행이 작년에 12월 초에 무제한 RP 매입을 시사를 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뭐 당일에만 10조 8천억 원 규모의 RP를 매입했었거든요. RP를 매입한다는 건 뭐냐면 돈을 푼 거예요. 은행 채권을 사주고 돈을 준 거죠, 은행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RP를 매입한다는 건 뭐냐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 채권을 사고 돈을 주는 거예요. 뭘 살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반대예요. 시장에서 내가 이 채권 내가 사온다. 그 대신 내가 너네한테 돈 줄게. 이겁니다. 사실 교환이에요. 예. 돈을 주고 종이를 받아온 거예요. 증서를. 증서를 받아오고 돈을 줬으면 시장에 돈이 풀린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풀린 게 지금 뭐냐면 12월 한 달 동안에 최근에 발표된 게 뭐냐면 RP를 작년 한 달 동안만 12월 한 달 동안만 47조 원을 매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풀려.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를 매입을 했다는 거는 돈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많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유동성이 왜 충분하냐 보면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이 이 정도로 아, 확 늘었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불 잔액이라는 것은 예.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현금과 현금 등가물을 합한 게 요구불 얘기. 언제든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통장에 넣은 돈. 맞습니다. 뭐 예금 적금 이런 거 다 합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돈 많잖아요. 그리고 또 M2, M2. 우리 그 한국은행의 본원 통화를 얘기를 할 때 M1, M2 지표 지폐뿐만이 아니라 지폐와 등가물까지 합한 것들을 이제 보통 M2라고 하는데 예. 이 본원 통화의 가장 큰 지표인 M2의 통화 공급량이 지금 이것도 지금 최대치예요. 돈 많다는 거예요. 돈 많아요. 돈은 많다. 예, 돈 많습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또 하나 예. 증거를 볼까요? 예. 작년 CD 금리. 뭐 CD 금리 그다음에 뭐 금리 수합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조금만 매입을 했더니 뚝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돈이 많아요. 많습니다 돈이.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네. 예. 단 무엇이 문제냐? 지금 수급 상황이 문제예요.
예, 수급이요? 예.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안 사니까.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고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투자를 예. 안 하고 예. 소비를 안 하고 그거라는 거예요. 수급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용 상황이 나타날까 봐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올라갔고 이 두 가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국채금리 3년물이 2% 중반이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 필적할 그런 정도의 금리라고 봐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 뭔가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심리적인 게 더 클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커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상단이 작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임팩트가 컸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차가 예. 역전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2%까지 역대 뭐 최대치로 기준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냐면은 원화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가뜩이나 기축통화인데 달러가 금리까지 높아요. 이자까지 더 많이 많이 줘요. 줘. 예. 그러면 유출되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 2%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그 딴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유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예. 예전에 뭐 총재 되기 전에 이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유동성 함정이 뭐냐 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뭐냐면 유동성 함정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나는 유동성 함정을 뭐 여러 정의가 있지만 명목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상황이랑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상황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도 일본보다는 명목금리가 높은 나라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를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태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금리는 물론 조금 더 내릴 소지는 있지만 예. 추가적인 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낮은 금리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더 낮춰도 큰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거 말씀이에요? 없죠. 더 낮추면은 계속해서 그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1%, 2% 이거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누구 코에 붙여? 세금 때문에 1%대네. 예. 이거 없는 거나 다름없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 2%면 상당히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 그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나 우리나라는 장소마다. 금리가 2%쯤 되면 미국 주식, 뭐 해외 투자 이런 거 가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돈 빌려다가 뭘 투자하는 걸 안 한다. 그럼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미국의 안전자산인 예. 미국 트레저리, 국채도 레버리지 3배를 하는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야 예금을 하지.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요. 네.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가 되는 그런 수익률의 타겟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투자 수익률의 벤치마크가 뭐 목표가 눈높이가 높다. 높아요. 높다. 근데 그 약간 저는 궁금한 게 뭐 대체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지금 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금리는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고 아직 내릴 수 있는 우리 카드가 좀 더 남아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빠질 것 같으면 더 공격적으로 내려보면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보면 그럼 혹시나 좀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낮추면 지금 금리가 비싸서 뭘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움직이게 있으면 될 텐데 변정규 전무님 말씀은 야 지금 이 금리가 비싸서 뭐 못하는 사람은 없어. 그걸 잘 이해를 못 라고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듯. 그럼 요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13페이지를 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자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뭐냐면 이 채권 수익률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국채 지금 그렇죠. 수익률, 예. 국채 수익률 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5%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보면 시장 수익률은 더 벌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단기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 원화 단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1년짜리 지금 수익률 보시면 3.5% 작년 초에 비해서 거의 뭐 1%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이것은 뭐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듯이 자금이 풍부해서 채권의 초과 수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예. 상황이 초과 수요가 일어났다는 거 뭐냐면 초과 수요가 일어났고 이거는 뭐냐면 밑바닥까지 거의 닿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채권 수요가 있어서 채권 수익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조금은 다른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려갔으니 투자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중 자금이 갈 데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지금 단기채도 그렇고 장기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것을 사겠습니까? 투자 안 하죠.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지금 뭐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달러나 아니면 해외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돈이 되는데 돈이 몰리니까요. 돈이 되는데 돈이 몰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뜨거워서 뭐 집값도 자꾸 오르고 뭐 내수도 좋고 그러면 뭐 공장도 세워지고 해야 대출 되는데. 받아서 아파트라도 짓고 아파트라도 사고 뭐 공장 지어서 뭘 좀 만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도 저도 다 아니다 보니 예. 경기를 살리려면 그런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금리 낮춘다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좀 한두 채 차볼까 이런 생각은 불씨 꺼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생각에는 시장 금리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낮아서 투자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개인 생각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는 돈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 야.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초과 유동성도 많고 시장 금리도 낮아요. 그런데 돈을 풀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게 투자로 이어지지도 않고 소비도 안 늘어나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저렇게 많이 풀었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돌지 않아서. 사실은 원화뿐만이 아니라 외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외화도 많아요. 사실 뭐 한국에서 지금 달러를 구하려면 예. 뭐 김치본드라고 하죠. 김치본드를 아마 높은 금리에 찍으면 충분히 뭐 펀딩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태로 보여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뉴딜 정책처럼 우리도 뭔가 수요를 일으키는 썸씽이 있어야 된다. 네. 유동성 함정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 프로그램의 제목도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예. 언더스탠딩이 이해를 한다는 예, 예. 네. 이해를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정확히 한번 정의를 한번 유동성의 읽어보면. 함정의 정의에. 예, 어.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이 상태는 뭐냐? 금리가 너무 낮아서 통화 공급을 해도 소비, 지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외로 나가는 거, 다른 데로 유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보시면 근데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고 뭐 마치 경제가 수렁이나 함정에 빠진 듯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제가 아까 그 뉴딜 정책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돈을 풀어도 뭐 살아나지 않더라. 그래서 뭐냐 재정 정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뉴딜 정책을. 그래서 적극적인 소비 진착,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신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돈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재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이때는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효율적으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 방면. 고용도 늘어나야 되고 현재 지금 뭐 보면은 신입사원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뭐 때잖아요. 지금 예,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신입사원들을 고용하려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입사원 때 있잖아요. 예.
대학교 졸업하고 막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꿈이 있고 내가 4년 동안 배웠던 걸 갖다가 이제 사회에 접목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를 갖다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들이 좋은 고용 뭐 예를 들면 고용 뭐 처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뭐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해야지 미래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자원으로서 추가적인 왜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의 합이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취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중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고용 증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리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 돈도 찔러보고 재정 정책도 해보고 금리도 낮춰보고 하는 건데 지금 진단이 야 금리는 더 낮춰봐야 큰 효과는 없어. 큰 효과 없어. 봐, 저 국채 1년물 금리 내려가는 거 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국채 1년물이라는 게 최근에 뭐 한 1년 사이에는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당연히 최근 1년 사이에서는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내려가는 거고 야 국채가 1년물이 이 정도 낮은 금리라고 하는 건 세상에 돈 쓸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국채 1년물의 지난 한 10년 넘는 히스토리를 보면 1%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2점 몇 %죠? 지금 2.6%인데 뭐 2016년 뭐 2019년 20년 요 사이 한 5년간은 1%대에서도 계속 머물렀는데 물론 그때 우리나라 경기 좋았냐 하면 좋지는 않았고 그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뭐 부동산도 다시 뭐 불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다시 리바운드도 되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온 거니 지금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없다 내지는 낮춰봐야 소용없다는 건 그 당시에도 더 낮았는데 그 낮은 금리 효과가 낮을 거라는 거죠. 효과가.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사실상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걸 네네.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예. 1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금리가 쭉 떨어졌잖아요. 예. 뭐냐면은 예. 아까 제가 45조 정도를 갖다가 뭐 양적 완화를 했다고 돈을 풀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 돈을 풀으니까 돈이 많아진 건 뭐냐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한 효과랑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 25bp씩 떨어졌잖아요. 30bp씩. 예, 그렇죠. 이게 예. 다 그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왜냐하면 돈을 풀든가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든가 같은 효과를 내는데 예. 지금 이렇게 사실상 기준금리 25bp 인하한 효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한 효과가 굉장히 피부에 와 닿나요? 안 닿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소비 진작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지금 보면 또 하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력은 더 이야. 있긴 있으나 야, 지금 이거 되게 유동성 함정의 재밌다. 징후가 나타나고 시작했다. 시작했다는 거. 지금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금리를 지금 낮추는 효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RP 네. 매입을 하고 실제로 금리를 내리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효과가 뜻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동성 함정에 한국말이 있어요, 표현이. 이게 좋은 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유동성 함정이 바로 그 현상이죠. 그 현상인데 뭐가 먼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뭐 들면 독에 물이 조금씩 차겠죠. 차기 시작하면 뭐가 먼저 근데 아주 빨리 많이 부어야 되겠죠. 어... 예,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 발행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들이 있게 되겠죠. 지금은 예. 보면은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돈을 불러들여야 돼요. 돈을 불러들여야 되는 해외로 게 나간 돈? 예, 지금 집 나간 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왔으면 좋겠다. 진짜 심각해요. 그게 밑빠진 독일 수 있겠네. 돈을 부어봐야 밖으로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니까. 그러면 아니 예전에 전무님 1%까지 낮추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집 사기 시작하고 부동산 경기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한동안 회복했었잖아요. 맞아요. 라고 할 때인데 그때는 금리 낮추면 그 돈이 다 대체로는 국내에서 돌았지. 지금은
대출 받아서 그 뭐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라고 하는 게 뭐 어렵냐? 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야, 그 차이가 있겠네. 근데 사실 정책 입안자들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자니 그죠 환율이 걱정이 되고 안 예. 낮추자니 서민 경제가 어려워요. 예. 사실 어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안점을 뭐에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왜 대안이 없냐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예.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아마 그냥 더 낮춰보자. 명목 금리를 진짜 일본 같이 네. 제로 수준을 더 낮춰요. 많이 붙는 거죠, 그냥 더. 그냥 굉장히 빨리 많이 붓는 거죠. 예. 예, 굉장히 빨리 많이 부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뭐 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겠지만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한 데가 있어요. 그게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사실상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경기 진작을 갖다 아베노믹스가 뭐 역할을 조금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미국과 아까 보시면은 유럽이나 천문학적으로 지금 양쪽 만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해줬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뜨게 된 거예요. 공중부양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 나라에 어떻게 보면 추구한 이 통화 정책이 아베노믹스만으로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뭐냐면 아베노믹스는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예. 경기 진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패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은 자 본원 통화의 공격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을 개선한다. 이건 뭐냐면 돈을 갖다가 계속 지금 찍어냈잖아요. 최근에 12월 달에 우리 IP 매입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더 빨리 더 많은 속도로 무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금리만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내리잖아요. 금리 인하 효과만 내리고 소비와 투자는 뭐 별로 지금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글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 국채를 지금 저 단기 국채나 아니면은 단기 상품을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줬어요. RP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거래입니다. 예. 그렇죠. 단기 시장 거래예요. 이것들을 갖다 단기가 아닌 장기 국채를 한번 매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수익률이 뚝 떨어지겠죠. 예. 그럼 단기, 장기 두 어떻게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뚝 줄어들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매력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장기 국채 매력이 장기 국채가 가뜩이나 단기 국채 매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장기 예. 투자 국채 투자 매력도 떨어져요. 예. 그럼 투자 안 합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10년짜리 투자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데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실질 수익률. 그러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현금이 뭐 지금 그거보다는 차라리 주식이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뭔가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게 실물에 낫지 쓰냐고 않느냐. 하면 실물 그렇죠. 주식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양쪽 하나도 하고 금리도 낮추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했는데 실제로 그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장기 국채가 사실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절대금리적으로 보면 조금 지금 높은 면이 있죠. 왜냐면 3%니까 예. 그걸 끌어내려요. 32%대로. 그러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늘어나는 매력도가 증가하는 왜냐하면은 대체 투자, 실물 투자에 투자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는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단기채에 투자를 하는데 그거 말고 회사채를 매입해 줘요. 회사채를 매입하면 제가 아까 지금의 효과가 문제는 있어요? 예.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수급의 문제. 왜냐하면 바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매수가. 사주는 사람. 그렇죠. 매수가 없고 유동성 많은데 매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신용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가상금리를 끌어내려요. 왜냐하면 회사채를 사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니 연준이 예. 코로나19 이후에 했던 방안입니다. 회사채 사줬잖아요.
원래는 국채만 사줬는데 파월 의장은 전향적으로 회사채와 정크본드까지도 굉장히 통 크게 사줬습니다. 저 사주면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렇게 네. 되면 회사들은 조달 금리가 낮아져서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체질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경영 지표가 나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채가 사지고 회사채가 사진다는 건 뭐냐 투자 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아까 제가 일본이 ETF를 사줬다 그랬잖아요. 일본 예. 은행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 세 가지. 왜냐하면 현물 매입을 해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주식과 환율이 금리 자체를 0.25%포인트 25bp 낮추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픈데 예. 국소 치료를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손상이 됐으면 내장이 손상이 되면 내장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상을. 예. 내상은 뭐냐면 지금 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은 투자를 그 피를 갖다가 수혈을 갖다 계속 해주면 뭐합니까?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근본적으로 피가 안 빠져나가고 자체적으로 피돌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생성이 될수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 뭐냐면은 시장을 갖다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니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성장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예. 일본이 예전에 그 성장할 때요. 주식시장이 뭐 성장할 때 사실 워렌 버핏이 일본의 뭐 상사주에 투자한 것도 투자했죠. 사실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사람이 일본 상사주에 투자했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여드는 거거든요. 예. 좀 우리나라도 그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일본 주식 ETF를 산 게 그러니까 일본도 뭐 N캐리 트레이드 뭐 이래서 네. 하여튼 일본에서 싼 금리로 돈 빌려서 자꾸 해외 자산을 사니까 해외 자산을 좀 사지 말고 국내 자산을 좀 사세요. 그런 취지였어요. 일본은행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니사라 그래가지고 일본판 ISA 이런 것들도 다 한 것들이 뭐냐면 일본 뭐 해외 주식도 살 수 있게 했지만 예. 일본 사람들은 뭐 개인들이 해외 주식 살면은 뭐 수수료도 높고 하니까 당연히 국내 일본 주식을 사는 것들이 니케이를 사는 게 훨씬 높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직장인들이 왜냐면 직장인들이 예전에는 주식을 투자를 하고 뭐 퇴직연금을 갖다 뭐 주식 베이스로 투자한다는 것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전부 다 채권이나 아니면 예금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라가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주식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국장의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해외 뭐 서학개미로 다 빠져나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보면은 그 2024년이죠. 예탁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제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170조 잔액이. 그래 170조면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게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게. 그러면은 이것들이 일부라도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르죠. 이런 거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뭐 우리나라 뭐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고요. 다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좀 도와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예. 주식시장에 오르면 돈이 들어와요. 올라가는 곳에 힘이 있는 곳에 다른 돈들이 또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돈이 외국인들도 오고 서학개미들 빠져나갔던 집 나간 돈도 다시 돌아오고 그럼 또 예.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올리죠. 그렇게 돌아가면은요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는데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로 전환했어요. 예. 상승해요. 들어와서 그러면은 한국 주식 사죠. 예. 한국 주식 살려면 달러 갖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달러에서 매도를 해요. 예. 그러면은 환율 내려가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환율이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에 또 들어와요.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외국인 들어오면은 환율도 계속 내려가고 우리나라 주시장 오르고 그다음에 경제도 돌아가고 성장률도 좋아지고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주시장 살려야 돼요. 그리고 돈을 갖다 회귀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점은 그거고요. 예. 그것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환율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을 소규모 기업체들 도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원가를 갖다가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 가격은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관계자들 잘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좀 예. 국내 주식을 올리는 환율. 게 올리는 게 돈이 밖으로 이게 유동성을 풀어도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걸 막는 장치가 된다. 네, 그래서 뭐 확대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동성 함정을 탈출하는 방안. 제가 여기 지금 26페이지에 다 해놨습니다. 여기 예. 볼까 보시면은 26페이지? 예, 26페이지. 뭐 읽기 전에 그 주가가 오르는 거는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살지는 않잖아요. 바로. 뭐 그렇죠. 근데 웰스 이펙트라고 네네. 생겨서 아유 나 주가 올랐으니까 오늘 술 한잔 할까?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가구도 사고 야. 소비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주죠. 근데 그게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 구글 주식이 3배 올라서 야 돈 많이 벌었다고 해도 똑같이 주지 않을까요? 그게 한국 주식으로 올랐을 때만 웰스 이펙트가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갖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특히나 효과는 한국 주식에 어떻게 보면 투자했을 때 훨씬 크다고 봅니다. 한국 주식이 올라가는 게 네. 어. 게다가 한국 주식이 올라가면은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외국인 효과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것은 한국에는 영향을 줄 건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학개미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 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달러가 빠져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예. 과정에서 달러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요. 예.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 다방면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흑백 논리를 할 수 없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국장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확실하게 좋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굳이 그 말은 국장인 것 이제 같은데. 전무님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결정적인 요인이 돈이 자꾸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되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걸 막는 게 굉장히 주요한 해결책이 되는 거고. 네, 일본의 왓다나베 부인 있잖아요. 예. 이게 엔케리의 대명사잖아요. 네. 엔케리의 대명사인 왓다나베 부인이 해외로 나간 거는 국내에 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를 달러를 사니까 달러를 갖다가 해외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하고 한 달 동안 놀러 갔다 오니까 네. 그 이자로 예를 들면 거기서 수영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사실 돌아와 보니까 그것으로 다 여행 경비까지 다 되더라. 예. 이런 거예요. 밸류 그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좀 하다가 밸류업. 하다가 말았다는. 그리고요, 그 예. 주식도 그렇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캐리라고 하잖아요. 엔캐리 측면에서 그 일본의 엔캐리가 계속된 이유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공장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 이제 수익이 많이 나게 돼요. 예. 물건들 팔고 이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해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예. 그 뭐 해외 지사에 과장님이 본사의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원화 떨어지는데 부장님 계속 그래도 송금해요? 그럼 부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송금하지 마 기다려. 거기 달러에다 넣어놓으면 금리도 높으니까 거기다 넣어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캐리가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가 되는. 왜냐하면 송금도 안 하고 지연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한 나라의 주식 시장은요 자본 시장의 꽃은 주식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과일의 왕은 과일의 왕은 두리안이라고 하죠. 예. 과일의 여왕이 뭔지 아십니까? 망고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망고스틴입니다. 망고스틴 옛날에 뭐 빅토리아 여왕이 이걸 좋아했다고 하죠. 뭐 예. 망고스틴인데 네. 짜장면집 가면 그 코스 나오는 짜장면집 가면 막판에 주는 거. 맞아요. 호도할 만한 거고. 근데 그걸 얼려서 나와가지고 예. 조금 맛이 덜한데 진짜 생망고스틴을 한번 뭐 동남아시아나 예. 한국에도 수입해서 들었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한 망에 막 15,000원씩 이렇게 하니까 예. 좀 먹기가 좀 어려운데 해외 나가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동남아시아 가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나 중국집에서 먹던 거라서 안 사 먹었는데. 아니 저거 뭘 뭐로 또 먹어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냉동 아닌 건 맛있군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꽃은 확실히 주식이에요. 주식 시장이 좀 사라져야
그리고 단기 시장에서 자금 시장의 꽃은 RP라고 하죠. 지금은 뭐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러니까 금리를 좀 더 낮춰 보면 뭐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데 그거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리 인하의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를 보셨듯이 지금 작년에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45조 가까운 돈을 갖다 RP로 인해서 RP 매입으로 풀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진작이나 소비 확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는 하여튼 지금 요즘 정부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탄핵 정국이라 뭐 하여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저는 말씀하셨던 한국은행이 예를 들면 미국, 일본은행처럼 ETF나 주식을 사는 방안. 그건 왜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본은행 외에는 아무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 좋긴 하겠으나 일본이니까 그런 건지 저걸 어떻게 함부로 뭐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그 일본의 니케이 뭐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최고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됐습니다. 4분의 1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뭐 4분의 1. 지금 오늘 몇 시였죠? 오늘이 뭐 하여튼 그 4분의 1선까지 최대치로 떨어졌었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예. 그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는 했었던 일본과 상황이라고.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회생시키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게다가 그 주식시장 이 회복이 되면 자본시장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임팩트가 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주시장만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금융시장 하면은 자기 예금 통장하고요. 예. 자기 그 월급 통장. 월급 통장하고 주가 지수만 봅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가장 조회가 중요한 게 맨날 우리 내 통장에 얼마 들어 있어. 주가 그렇죠. 지수 얼마야. 쪼갠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죠. 야, 그것도 신박하네. 별로 생각 못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쩔 그런데 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갖다 현물 매입은 좀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예. 어떤 주식을 매입할지는 어렵잖아요. 예. 왜냐하면 특정 주식을 갖다가 매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외국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출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안 되면은요, 예. 우리나라 주식 안 사요. 예, 대부분의 제가 얘기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반도체의 국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제품 중에서 가장 그 기술 집약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예. 아무나 못 만드는 것도 반도체고 지금 뭐 미국, 중국의 어떻게 보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 뭐 어떤 회사를 떠나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여러 있지만 다들 좀 잘 반등하고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경쟁력을 계속 보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좀 그러니까 아마 한다고 해도 ETF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주식을 진짜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 뭐 일본은행이 조금 이상한 거지 컨셉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가질 수 있는 화폐로는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직접 특정한 자산을 그래서 국채만 맞습니다. 사지 맞습니다. A급 회사채도 안 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부의 현금화가 돼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란 말이냐 한국은행이. 맞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조선 팔도가 다 낮아지는 거지. 야, 저 부산 금리만 좀 낮춰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근데 저도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과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가를 올리면 효과는 있어요. 그게 한국은행이
주식을 사는 방식이든 뭐 무슨 방식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의 말씀하신 유동성의 굉장히 빠른 함정은 시간에 회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효과는 그 있을 인체 거예요.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사람이 쓰러지고 힘이 들었을 때 가장 뭐를 하면은 빨리 일어나겠어요. 링겔 맞으면 돼요. 피에다가 직접 넣으면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을 부양하게 돈을 갖다 푸는 거죠. 그게 금리 인하보다는 직접 돈을 꽂아주는 쓰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선 재정 정책을 크게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재정 정책을 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정 정책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떠한 논리하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죠? 그래서 어떠한 재정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ETF 매수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미주은행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지금은 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심각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자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예, 새로운 야. 시각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